이건 말도 안 돼. 일본인들이 이럴 리가 없다고요. 대체 왜 한국과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런 열등한 나라와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기사를 보고 분노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꽤 충격적이었는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나 이 여성은 며칠 뒤 한국으로 가게 되고 지하철 안에서 한 장면을 목격한 뒤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야마모토 레이코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며 바르게 자라는 것만큼 제 인생에서 뿌듯한 것은 없습니다. 우월한 일본의 국민으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은 저 또한 기분 좋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요즘 학생들을 보면 자주 가슴이 아파오곤 합니다. 특히 그건 한국의 영향이 크죠?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이 한국에 열광하고 있거든요. 그게 나쁘냐고요? 네, 당연하죠.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노래에 빠져 학업을 소홀히 하고 일본의 문화를 뒤전으로 두고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요즘 한국어를 배우겠다며 일본어 수업에 조는 친구들까지 있어요.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 한국어 책을 읽고 있더라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대체 왜 저희보다 열등한 나라의 문화에 그렇게까지 열광을 하고 스스로를 타락시키는지. 더 배울 게 많은 나라도 아니고 한국이잖아요. 제가 한국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3년 전 제가 가장 아끼던 제자 마코토가 한국 연예인을 따라하다 학교를 중퇴를 해버린 것이죠. 공부 잘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한국 아이돌에 빠져 성적이 급락하더니 결국 연예인이 되겠다며 학교를 떠났죠. 그의 어머니가 오열하며 절 찾아왔던 날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결국 그 아이는 아이돌이 되지도 못하고 시간만 버리다가 일본으로 돌아와 우울증까지 겪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나 밝은 아이였는데 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한 건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친동생마저 한국 화장품 회사에 취직해 도쿄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었던 도쿄대를 졸업하고 한국 회사를 선택하다니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요? 그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상심하셨는지 몰라요. 특히 요즘 들어 더 화가 나는 건 우리 학교 최상위권 학생들까지 도쿄대 대신 서울대 유학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지난 학기 최우수 졸업생이 서울로 떠난 뒤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못마땅해졌습니다. 우리의 자부심과 전통을 무너뜨리는 주범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희 할아버지는 교육부 차관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말씀하셨죠. 일본의 교육이야말로 아시아의 표준이다. 한국이나 중국은 우리를 따라하기 바쁜 나라들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진 집안에서 자란 제가 요즘 한국 문화에 물든 학생들을 보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심지어는 오늘 출근길에도 옆에서 케이팝 노래가 들리더군요. 옆에 학생이 크게 노래를 듣고 가는 바람에 제 귀에도 들려온 것이었어요. 요즘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이제는 J-팝보다는 K-팝에 열광하고 있으니까요. 심란한 마음으로 저는 한숨을 쉬며 에스컬레이터를 타러 향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고장이더군요. 한 달째 수리 중이라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한숨이 나왔어요. 최근 뉴스에서 한국의 지하철역은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도되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짜증이 나더군요. 저는 그저 거칠애겠지라고 속으로 되새기며 지하철을 타러 향했습니다. 그렇게 스크린도어 하나 없는 승강장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교무실에서 있었던 일이요. 신입 교사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본받아야 한다. 고 말했다가 제게 호되게 혼낸 일이 떠오르더군요. 감히 우리나라 교육을 깎아내리다니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요. 결국 그 교사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죠. 그렇게 지하철이 도착하고 푸시맨의 외침과 함께 또다시 그의 밀어넣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출근길에 사람들을 최대한 지하철 안으로 밀어넣는 푸시맨이 있거든요. 너무 심각해서 가끔은 숨이 막힐 지경이죠. 하지만 더 충격인 것은 숨 막히는 차량 안에서 옆자리 학생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에겐 노벨상 수상자도 많고 세계적인 문학가들도 있는데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한국의 화려한 겉모습에만 현혹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노후화된 시설들이 눈에 띄지만 이런 불편쯤은 참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불편함을 감내하며 발전해 왔으니까요. 그래요. 한국 같은 나라가 아무리 겉모습을 치장해봤자 우리의 시민의식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전 몰랐습니다. 제 이런 편견과 고집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머지않아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교무실 문을 열자마자 달라진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늘 정갈하고 조용하던 이곳이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구석에서 들려오는 훌쩍이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평소 밝고 단정하던 아사히 선생님이 쉬울 듯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 떨리는 손끝, 흐트러진 머리카락까지. 그 순간 저는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은근히 피했던 아사히 선생님이었지만 그날 본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교무실의 침묵 속에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준 이야기는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어제 저녁 오사카행 특급 열차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사히 선생님의 여동생 유리코 씨가 한 남성에게 강제로 화장실로 끌려갔다고 해요. 25, 이제 막 취업한 신입 사회인이었던 그녀는 평소처럼 오사카 본사로 출근하기 위해 7시 30분 열차에 올랐답니다. 늘 그랬듯 창가 자리에 앉아 업무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취객인 줄 알았대요. 옆자리에 앉은 양복 차림의 남성이 계속 유리코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갑자기 유리코의 팔을 잡아 끌기 시작했을 때 아사히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차량에는 40명이 넘는 승객들이 있었다고 해요. 출근하는 양복 차림의 회사원들, 관광을 가는 듯한 노부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 여성이 저항하며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유리코 씨는 작은 목소리로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모두들 고개를 돌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국 15분이라는 그 끔찍한 시간 동안 유리코 씨는 좁은 화장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도움을 청하는 그녀의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누군가는 분명 그 소리를 들었을 텐데. 하지만 아무도 단 한 명도 비상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어폰을 꽂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들의 양심을 속였죠. 심지어 어떤 승객은 소리가 들리지 않게 음악 볼륨을 더 높였다고 합니다. 이어진 가해자의 말은 믿을 수가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봐, 아무도 내 편이 아니야. 저 사람들 모두가 내 편이라고. 소리를 질러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그 말은 유리코 씨의 영혼을 완전히 짓밟았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어젯밤 11시, 유리코 씨는 자신의 원룸에서 수면제를 한 움큼 삼켰답니다. 평소와 달리 동생의 연락이 없어 이상하게 여긴 아사히 선생님이 직접 찾아가 발견했대요.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있던 동생의 손에는 쥐어진 쪽지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 기차에 있는 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 결과는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그들이 모른 척한 이유가 모두 똑같았어요. 민폐가 될까봐 그랬습니다. 다른 승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40명의 목격자들이 한결같이 민폐라는 말을 입에 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회사원은 비상 버튼을 누르면 열차가 지연되고 다른 승객들에게 폐를 끼치게 될 것 같았다 고 진술했대요. 게다가 은퇴한 교사로 보이는 노신사는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미덕 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고 합니다. 유리코 씨가 쓴 유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겪은 일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 사회가 보여준 무관심이라는 폭력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제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모두가 민폐라는 말 뒤에 숨어 자신의 양심을 속였죠.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저 또한 며칠 전 지하철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들었던 그 작은 비명 소리가 갑자기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은 한 남성에게 몰카를 찍히고 있었고 그녀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물론 저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았죠. 민폐가 될까봐 눈치가 보여서라는 핑계로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했던 겁니다. 그 기억과 유리코 씨의 이야기가 함께 합쳐지며 스스로에 대한 모멸감이 생기더군요. 저는 모든 수업이 끝난 뒤 빈 교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혹시 폐를 끼치지 말라는 말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던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은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매일 보던 풍경인데 한켠에서 속삭이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또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예상치 못한 호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장실에서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열자 교장 선생님의 굳은 표정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레이코 선생님, 이번 건에 대해 들으셨죠?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유리코 씨의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우리 학교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언니가 교사인데 그 학교에서는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게 맞냐면서 논란이 생겼고 그 논란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아사히 선생님은 동생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했냐며 사람들의 악플을 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사히 선생님 또한 피해자인데
뒤에서 숨어 남긴 악플러들의 글들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아사히 선생님의 휴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코 선생님께서 한국 교환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할 것 같네요. 순간 저는 얻어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이요? 아사히 선생님의 소식은 물론 화가 나도 안타깝지만 한국이라니요? 그것도 제가 그토록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한국이라니요. 하지만 이어지는 교장 선생님의 설명에 말문이 막혔어요. 문부성에서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의식 재교육의 일환으로 각 학교마다 한 명씩 한국의 시민안전 교육을 참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특히 우리 학교는 아사히 선생님의 동생건으로 더욱 예민한 상황이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영어교사인 제가 가장 적임자라는 게 교장 선생님의 설명이었죠. 6개월. 그것도 하필이면 한국에서. 솔직히 말하면 끔찍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상황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나올 뿐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한국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렇게 한 달 뒤, 저는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가 점점 작아지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불만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2시간 남짓한 비행시간 내내 한숨만 나왔죠.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인천공항은 도쿄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아 보였거든요. 아니, 솔직히 도쿄보다도 훨씬 더 좋아 보였죠. 하지만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기 위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한 거겠지. 어차피 시끄럽고 무질서한 나라일 거야. 공항만 있어 보이게 꾸며놓은 거겠지. 하지만 이러한 저희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지하철을 타기 위해 처음으로 강남역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정말 지하철역인가요? 그곳은 마치 백화점 같은 분위기였어요. 새하얀 벽면과 밝은 조명, 완벽하게 정비된 에스컬레이터까지. 심지어 역무원에게 물어보니 이곳의 에스컬레이터는 거의 고장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달 내내 수리도 하지 않는 일본과는 확실하게 달랐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건 스크린도어였어요. 모든 승강장에 설치된 투명한 안전벽. 처음에는 그저 장식용 유리벽인 줄 알았는데 전동차가 들어오자 자동으로 열리는 모습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도쿄에서는 일부 부유한 지역의 역에서만 보던 것이 여기서는 시외곽 작은 역까지도 당연한 듯 설치되어 있었어요. 더구나 비상 버튼의 위치가 또렷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50m마다 설치된 빨간색 비상 버튼은 한눈에 들어왔어요. 심지어 도쿄처럼 구석에 숨겨두거나 덮개로 가려놓지 않은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매끄러운 디지털 안내판은 마치 미래의 기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열차 도착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한국어는 물론 영어, 일본어까지 번갈아 나오는 안내방송은 도쿄보다 더 깔끔하고 이해하기 쉬웠어요. 게다가 일본에서 자주 지적받던 방송에 잡음도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모든 시설이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는 반짝반짝 빛났고 벽면의 타일은 마치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도쿄의 노후화된 시설들, 녹슬어버린 손잡이, 깨진 타일, 희미해진 안내 표시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여기가 정말 한국인가요? 무심코 내뱉은 말에 옆에서 안내를 해주시던 김민서 담당자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아, 한국 지하철 처음 타보시나요?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시스템을 자랑한답니다. 특히 안전시설은 세계 1위를 자부하고 있어요. 그 말에 솔직히 자존심이 조금 상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전동차에 올라탄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출근 시간에 도쿄처럼 사람들을 억지로 밀어넣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승객들은 여유 있게 서 있었고 푸시맨 같은 건 없었죠. 차량 내부 곳곳에 설치된 CCTV, 비상 통화장치, 안전벨, 마치 범죄 예방을 위한 요새 같았습니다.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비상 버튼을 누르세요. 그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김민서 담당자의 말씀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일본에서는 민폐가 될까봐 누구도 감히 누르지 못했던 그 버튼을 여기서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두의 안전이라는 이름으로요. 유리코 씨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날 그 전동차가 이곳이었다면 하는 생각에 목이 메어왔어요. 게다가 승강장에서 본 충격적인 광경은 전동차 안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차량 내부 곳곳에는 CCTV가 모두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놀라워하자 범죄 예방과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김민서 담당자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뺨이 화끈거렸어요. 도쿄의 우리는, 아니 제가 속한 사회는 민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외면해왔던 걸까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조용한 질서의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던 걸까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어디로 간 걸까요? 시끄럽고 무질서하고 겉모습만 번지르르하다고 생각했던 그 한국은 어쩌면 제 편견 속에만 존재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반듯하고 깔끔한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동차가 부드럽게 정차하고 스크린도어가 열리는 동안 문득 도쿄의 아사히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만약 그때 그 기차에 이런 시스템들이 있었다면 유리코 씨는 지금쯤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겠죠.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한국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끄러움 때문이었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선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곧 학교에 도착합니다. 김민서 담당자의 말씀에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학교 건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그리고 어쩌면 제가 배워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의 충격은 컸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에서 보내게 될 6개월이 저를 어떻게 바꿔놓게 될지 그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날은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던 12월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여전히 신기한 마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있던 그때 제 인생을 바꿔놓을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같이 학교로 향하는 전동차 안. 문득 제 눈에 들어온 건 한 젊은 여성이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그녀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주변을 맴도는 한 중년 남성. 마치 유리코 씨가 떠오르는 순간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똑같은 상황인가? 그때처럼 또 모른 척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 여성이 갑자기 크게 외쳤거든요. 저기요, 계속 제 사진 찍지 마세요. 순간 차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 순간 주변에 있던 승객들의 반응이 시작됐어요. 증거 삭제하면 안 됩니다. 휴대폰 내리세요. 한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단호한 목소리로 그 중년 남성에게 외쳤습니다. 동시에 다른 승객들이 남성의 좌우로 다가섰고 누군가는 이미 비상 버튼을 누른 뒤였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영무원도 곧 올 거예요. 정장 차림의 한 여성이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감싸한 듯 서 있었습니다. 이건 모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불과 30초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모든 상황이 통제되었죠.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도쿄였다면, 아니, 제가 있던 그날의 전동차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모두가 고개를 돌리고 이어폰을 꽂고 모른 척했겠죠. 민폐가 될까봐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다음 역에 도착하자마자 영무원들이 신속하게 올라왔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피해 여성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차분히 받아들였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5분도 채 되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저에게 영어로 물었어요. 제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나 봅니다. 아, 네? 그냥 조금 놀라서요. 일본에서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서. 제 말에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해요. 잠깐의 불편함 때문에 큰 범죄를 모른 척할 순 없잖아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잠깐의 불편함.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왔던 걸까요? 학교에 도착해서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교무실에서 만난 한국인 동료 교사 김지영 선생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작년에는 제가 직접 신고를 했었죠. 김지영 선생님의 담담한 목소리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면 여러모로 불편하지 않나요?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하고. 물론 귀찮죠. 하지만 그때의 불편함이 누군가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모른 척하면 그 사람은 다음 피해자를 노리겠죠. 어쩌면 그 다음 피해자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순간 유리코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기차에 있던 40명의 승객들. 그들도 불편함을 피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작은 불편함을 피한 대가로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일본에 계실 때는 어떠셨어요? 김지영 선생님의 물음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침묵이 결국 범죄를 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으니까요. 사실 저도 한 번 모른 척한 적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들린 비명 소리를요. 그리고 얼마 뒤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김지영 선생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레이코 선생님께서 오늘 목격하신 것처럼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돕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거니까요. 그렇게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침에 봤던 광경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저지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시민들. 그들은 민폐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생각했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사건 대응이 아니었어요. 그건 어쩌면 성숙한 시민의식, 서로를 지키고자 하는 공동체 정신의 실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전동차가 천천히 역에 들어설 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일본의 조용한 질서는 어쩌면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핑계였던 건 아닐까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왔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리코 씨의 소식이었어요. 아사히 선생님이 보내온 메일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죠. 유리코 씨의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깊었고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날의 40명의 목격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였어요. 그러다 쉬는 시간 교무실에서 그 메일을 읽던 중 김지영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무언가를 알려줘야 할 것처럼 조심스럽게 다가오더군요. 레이코 선생님, BBC에서 이 사건을 다룬 기사를 보셨나요? 노트북을 펼쳐 그녀가 보여준 기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침묵의 미덕이 어떻게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오래된 사회적 문제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레이코 선생님, 괜찮으세요? 기사를 읽는 동안 제 손이 떨리고 있었나 봅니다. 김 선생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지영 선생님, 혹시 한국 학생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궁금해서요. 솔직히 말하면 며칠 전 목격한 지하철에서의 시민들의 대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들의 태도가 왜 그렇게 형성됐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마침 다음 주에 제가 3학년 윤리 수업이 있는데 김지영 선생님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저는 재빨리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학생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아도 될까요? 물론 제가 감당하기 힘든 주제일 수도 있지만 김지영 선생님은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 고등학교 3학년 윤리 수업에서 특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BBC 기사와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학생들의 생각을 듣기로 했죠. 수업 준비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일본인인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도 될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하지만 한국 학생들의 생각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며칠 전 지하철에서 보았던 그 당당한 시민의식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드디어 수업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일본의 현실을 설명했어요. 유리코 씨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교실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박지민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발표해도 될까요? 이 주제에 대해 제가 조사한 것이 있어서. 침묵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입니다. 지민이의 첫마디에 교실이 숨죽였습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는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겁니다. 민폐라는 말로 포장된 우리의 무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동조자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지민이는 자신이 찾은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사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있었던 비슷한 사건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요. 얼마 전 일본에서 온 한 여성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녀는 전철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40명의 목격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 민폐가 될까봐 두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민폐는 무엇일까요? 잠시의 불편함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민폐 아닐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지민이의 발표를 경청했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것과 편하지만 잘못된 일에 동조하는 것 사이에서 저는 우리가 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시민의식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니까요. 지민이의 발표가 끝나자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은 학교 폭력 목격 경험을, 또 다른 학생은 지하철에서 겪은 일을. 그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저는 지난달에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께서 쓰러지신 걸 봤어요. 처음에는 민폐가 될까봐 망설였지만 그래도 비상 버튼을 눌렀죠. 결과적으로 할머니는 뇌출혈이셨는데 빠른 조치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대요. 저희 언니가 일본 여행 갔을 때 겪은 일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수상한 사람이 따라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모른 척했대요. 결국 언니가 한국에서 배운 대로 큰 소리로 외치고 나서야 상황이 해결됐다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교육이구나.
제가 일본에서 가르쳐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민폐가 되지 말라는 말로 사실은 무책임과 이기심을 가르쳐온 건 아닐까?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 김지영 선생님께서 물으셨어요. 오늘 수업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 부끄럽지만 많이 배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는 가해자의 편이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오늘 들은 학생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밝아 보이는 이 도시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침묵하지 않는 용기,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제가 일본으로 가져가야 할 가장 소중한 배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제가 서 있다는 것도 말이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이 절반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김지영 선생님과 함께 교육청이 주최하는 학교 안전 시스템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 컨퍼런스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레이코 선생님, 이번에 새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안전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영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자료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학교 곳곳에 설치된 비상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방관자 교육이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이게 전국의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건가요? 네, 추진해볼 예정이에요.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니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배워야 할 진짜 이유를 말이죠. 김지영 선생님, 이 자료들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제 요청에 김지영 선생님은 흔쾌히 동의하셨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우리는 한국의 학교 안전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방관자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단순히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였죠. 당신 파란 셔츠 입은 분,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저기 안경 쓰신 분, 이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목격자들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이요. 이게 바로 방관자 효과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김지영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막연히 누군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누군가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밤새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제목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프로젝트. 일본으로 돌아가면 바로 시작할 프로젝트의 기획안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곧바로 김지영 선생님께 제 기획안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이상적인가요? 김지영 선생님은 제 기획안을 진지하게 읽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상적이긴 하죠?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저희 마지막 3개월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한국의 여러 학교를 방문했고 안전 시스템을 연구했어요. 주말에는 시민단체를 찾아가 그들의 활동을 배웠죠. 때로는 실수도 했고 좌절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폐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안전입니다. 이것이 제가 만든 캠페인의 슬로건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포스터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전체 프로젝트의 핵심 메시지가 되었죠. 그리고 다가온 5월 드디어 일본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지영 선생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날 제가 물었어요.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레이코 선생님은 이미 변화하셨잖아요. 그리고 변화는 늘 한 사람에서 시작되는 법이에요. 귀국 후 일주일, 저는 곧바로 교장 선생님께 제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셨지만 BBC 기사와 유리코 씨의 사건을 언급하자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해보세요, 레이코 선생님. 우리도 변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첫 시작은 작았습니다. 학교 주변 통학로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부터였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방관자 교육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물었을 때 저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이미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게 프로젝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학교 내 비상벨 설치, 안전교육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침묵하지 않기 캠페인까지. 놀랍게도 다른 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유리코 씨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요. 레이코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내볼까 해요.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변화의 한 부분이 되고 싶어요. 특히 기뻤던 건
우리 학교를 방문한 다른 학교 선생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이렇게 직접 보니 놀랍네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는지 알겠어요. 특히 비상벨 시스템이 인상적이에요. 단순한 장치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교장 선생님께서도 달라지셨어요. 얼마 전에는 직접 한국의 교육청을 방문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레이코 선생님,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조용한 질서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속여왔던 거예요. 지난주에는 김지영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 보낸 6개월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출근길에 서울의 지하철을 떠올립니다. 그곳에서 배운 용기와 배려가 이제는 저희 학교의 새로운 문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김지영 선생님의 답장은 따뜻했습니다. 레이코 선생님,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까요. 변화는 서로를 통해 배우면서 시작되는 법이잖아요.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아이들을 맞이하며 생각했어요. 6개월 전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제가 이제는 매일 한국에서의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학생들의 밝은 인사 소리, 복도에 설치된 비상벨, 그리고 교무실 벽에 걸린 민폐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안전입니다라는 포스터. 이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 배워온 소중한 선물이에요. 선생님, 저희 반 친구들이 한국의 학교 안전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고 싶대요. 아침 조회 시간, 한 학생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깊은 감사함을 느껴요.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도쿄 지하철에서 서울에서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느껴요. 제게 새로운 눈을 열어준 한국에,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모든 분들에게. 민폐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안전입니다. 이 말은 이제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면서 한국은 가난한 주제에 주제 넘는 짓을 해서 우리 가정을 파탄냈다고 울부짖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거의 끌려가다시피 한국에 갔다가 한국 군대의 충격적인 진실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 군대를 진실을 목격한 이 남성은 한국이 이렇게 갈 때까지 갈 줄은 몰랐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브래들리입니다. 저는 사실 한국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증오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저는 워싱턴 DC의 군사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펜타곤에서 20년 넘게 군사 전략을 연구했죠. 사람들은 제 소개를 들으면 을에 관심을 보입니다. 미군의 핵심 싱크탱크에서 일했고 주요 군사 작전들을 분석해온 전문가니까요. 하지만 저를 잘 아는 동료들은 요즘 제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합니다. 도대체 브래들리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하면서요. 그러나 변한 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제게 자주 묻습니다. 정말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하고요. 네, 사실입니다. 그 일주일간의 서울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니까요. 도대체 거기서 뭘 보신 거예요? 왜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죠?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이쯤 되면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버지니아 알링턴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셨고 아버지는 예비역 대령이셨죠. 우리 집은 군인 가족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있었는데 주말마다 이웃집 아이들과 군인 놀이를 하며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를 제 영웅으로 여겼어요. 푸른 제복을 입고 늠름하게 서 계시던 모습, 훈련소에서 신병들을 지도하시던 모습,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와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순간들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특히 제가 좋아했던 건 아버지의 군용 지도를 펼쳐놓고 전술을 설명해 주시던 시간이었죠. 마이클, 전쟁은 결코 아름답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들은 있단다. 아버지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새겨져서일까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웨스트포인트 입학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제가 공부는 그다지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체육과 전술게임에서만큼은 항상 두각을 나타냈어요. 학교 ROTC 프로그램에서도 최우수 학생으로 선발되었죠. 그때마다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전 당시 노출된 화학물질의 영향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즈음부터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드셨고 한밤중에 악몽에 시달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제가 15살 되던 해의 5월 아버지는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 우리 곁을 떠나셨죠. 임종 직전 아버지는 저에게 낡은 가죽 일기장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렴.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일기장을 펼쳐보니 한국전쟁 당시의 기록들이 빼곡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군을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군으로 표현하셨더군요. 훈련도 제대로 안 된 군인들, 지휘체계의 혼란, 미군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 같은 혹평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의 길을 가는 것을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욱 단단히 마음을 먹었죠. 웨스트포인트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졸업 후 저는 펜타곤에서 20년 넘게 군사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지금은 자신만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국과 관련된 모든 일을 거절해온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무실 책장 한켠에는 여전히 그 낡은 가죽 일기장이 놓여 있습니다. 가끔 일기장을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마이클, 난 내가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한국만큼은 그 말씀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래서 지난 15년간 제 회사로 들어온 수많은 한국 관련 프로젝트들을 모조리 거절했죠.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브래들리,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을 가진 나라야. 저 많은 프로젝트들을 거절하다니.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 제게 남긴 상처는 그만큼 깊었으니까요. 워싱턴 D.C.의 아침은 항상 분주합니다. 제 사무실이 있는 고층 빌딩도 예외는 아니었죠.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체크하고 있는데 CNN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 순간 커피잔이 멈칫했죠. 그때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미군 철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펜타곤이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15년 동안 거절해온 그 요청이 다시 올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브래들리입니다. 마이클, 자네가 필요하네. 리처드 맥켄지 장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제가 펜타곤에서 근무할 때의 상관이었죠. 한국군 전력평가 작업을 맡아주게. 자네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군님, 제가 한국 관련 일은 안 한다는 걸 아시잖아요. 들었네. 자네 아버님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번엔 달라. 이건 국가 안보의 문제야. 맥켄지 장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수도 있어. 한국군이 정말 독자적인 방어 능력이 있는지 평가해야 하네. 그때 창밖으로 보이는 강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장군님, 제 의견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은 미군 없이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에, 마이클, 그가 제 말을 자르더군요. 70년 전 일기장으로 현재를 판단하려 하나? 자네 같은 전문가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맥켄지 장군의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기록들은 너무나 생생했고 그 실망감은 지금도 제 가슴 한켠에 깊이 박혀 있었죠. 48시간 주겠어. 그동안 잘 생각해보게. 맥켄지 장군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장 위 아버지의 일기장이 저를 무겁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제 자신에게 중얼거렸어요. 전문가로서 과거의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 캐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캐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마이클, 당신이 평생 피해온 것과 마주할 시간이 온 것 같네요. 어쩌면 이번 기회가 당신을 과거의 족쇄에서 풀어줄지도 모르잖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맥켄지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군님, 수락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보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좋네? 다음 주 월요일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겠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속 갈등을 대변하듯 부슬부슬 내리는 그 비를 보며 이번 결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생각했습니다. 사무실 정리를 하면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챙겼죠. 전 아버지께서 걸으셨던 그 땅을 이제 제가 걷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전문가로서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재의 한국을 바라볼 거라고 다짐했어요. 캐롤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그리고 마이클,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아버지의 기록과 현실 사이에서 저는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될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저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거든요. 미국의 어느 공항보다 세련되고 효율적인 시스템, 깔끔하게 정돈된 동선,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보안 장비들까지. 아버지의 일기에서 읽었던 후진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브래들리 씨, 환영합니다. 공항 VIP 출구에서 저를 맞이한 건 김준호 대령이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고 하버드에서 군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오늘은 먼저 용산 작전통제소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김 대령은 제게 태블릿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오늘부터 사용하실 군용 태블릿입니다. 모든 정보는 실시간으로 암호화되어 전송됩니다. 태블릿을 켜보니 한국군의 실시간 작전 현황이 3D로 구현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저희 펜타곤의 시스템보다 더 진보된 것 같았죠. 용산 작전통제소는 지하 수십 미터에 위치한 요새였습니다. 처음 브리핑룸에 들어섰을 때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360도로 펼쳐진 대형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역의 군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저희가 자체 개발한 KAMD 시스템입니다. 김 대령이 설명을 이어갔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7초 내에 요격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최적의 요격 방안을 제시하고 인간 지휘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죠.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에서 읽었던 미군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그 한국군이 맞나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김 대령이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는 우리 군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보여준 시스템은 더욱 놀라웠죠. 실시간으로 탐지되는 사이버 공격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역추적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게 한국이 자체 개발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대령이 빙그레 웃더군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70년 전의 한국군이 아닙니다. 브래들리 씨의 아버님 세대와는 많이 다르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아버지 얘기를 어떻게, 당신이 왜 한국 관련 일을 꺼려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시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맥켄지 장군에게 첫 리포트를 보내야 했거든요. 하지만 키보드 위에 올려진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보이는 남산타워가 마치 한국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펼쳐보았죠. 7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변화의 크기를 실감하며 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보고서, 예상을 뛰어넘는 현실. 한국군의 현대화 수준은 우리의 예상을 크게 상회함. 특히 지휘통제 시스템과 사이버 방어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됨. 상세 내용 별첨.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겨우 첫날인데 제 선입견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대령과 함께 KTX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5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고속철도가 전국을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의 군사력 발전을 이끈 심장부입니다. 김 대령이 태블릿으로 브리핑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미사일 시험장과 항공기 개발센터를 둘러보실 예정입니다. 대전에 도착해 처음 방문한 곳은 ADD 본관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거대한 디지털 월에 한국이 개발한 무기체계들이 연도별로 전시되어 있었죠. 1970년대의 단순한 소총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초음속 미사일까지 그 발전 과정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쪽입니다, 브래들리 씨. 연구소장 박민철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현무 미사일 관제센터부터 보여드리죠. 관제센터에 들어서자 마치 NASA의 통제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시험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의 시험 발사 준비 과정입니다. 박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죠. 사거리 800km, CP 오차 1m 이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하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타곤에서 본 자료들은 이런 세부적인 성능까지는 담고 있지 않았어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우리는 지하 통로를 따라 다른 건물로 이동했어요. 한국형 전투기죠. 설계부터 제작까지 순수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겁니다.
경납고 크기의 실험실에 들어서자 거대한 전투기 기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각 부분을 점검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비행 시뮬레이션이 진행 중이었죠. 레이더 회피 성능이 F-35에 근접합니다. 박 박사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엔진만 해도 추력대 중량비가. 그의 설명을 들으며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70년 전 아버지께서는 한국군의 훈련기 몇 대를 보시며 실망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세계 몇 안 되는 전투기 개발국의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상을 훨씬 뛰어넘네요. 김대령이 슬쩍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우주발사체 연구동으로 가보시죠. 그날 하루 종일 우리는 연구소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레이저 무기 실험실, 드론 개발센터, 인공지능 전술 시뮬레이션 센터. 매 순간이 새로운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대전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이곳이 바로 한국 방위산업의 심장부라니 70년이란 세월이 만들어낸 변화의 크기를 실감하며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방에서 맥켄지 장군에게 보낼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일기장을 펴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본 것들, 제가 경험한 현실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둘째 날 보고서 한국의 방위산업 수준은 우리의 분석을 크게 상회함. 특히 미사일과 항공기 분야에서의 독자적 기술력은 주목할 만한 수준. 상세 기술 분석 자료 별첨. 추가적인 현장 평가 필요함. 대전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화력시험장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김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의 태블릿에서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됐습니다. 실전 상황으로 전환합니다. 김대령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브래들리 씨, 작전 통제실로 가보시겠습니까?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인 제가 들어가도 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김대령은 오히려 제게 기회를 주는 듯 했어요. 실전에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작전 통제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수라장은 아니었어요. 모든 장병들이 침착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북한 미사일 2기 발사 확인, 예상 궤적 분석 중, 전술장교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어제 본 시스템이 실전에서 가동되는 순간이었죠. AI가 즉각 최적의 요격 방안을 제시했고 지휘관은 불과 몇 초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의 발사 준비,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김대령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죠. 우리는 이미 북한의 이런 도발에 수백 번 대응해왔습니다. 모든 게 매뉴얼화되어 있죠. 스크린을 주시하며 그의 말을 들었어요. 30년 전 이라크전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요격 실패율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한국군의 모습은 달랐어요. 표적 1번, 요격 성공. 표적 2번, 요격 성공. 동해상 낙하 확인. 모든 게 7분 만에 끝났습니다. 마치 훈련처럼 완벽했죠. 작전 통제실의 모든 장병들이 담담하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마친 것처럼 말이죠. 이게 정말 실전이 맞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대령이 빙그레 웃었어요. 실전이 훈련같이 느껴지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요. 그게 진정한 억지력 아니겠습니까?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에서 읽었던 혼란스러운 지휘체계와 신뢰할 수 없는 방어 능력. 그런데 제가 오늘 본 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맥켄지 장군에게 긴급 보고를 보냈습니다.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을 직접 목격함. 한국군의 대응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음.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음. 7분 이내에 완벽한 요격 성공. 이 체계화된 지휘통제 시스템. 3장병들의 높은 숙련도와 침착성. 4. AI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결론, 한국군의 독자적 방어 능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 그렇게 보고서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도시의 평화로운 일상이 어쩌면 오늘 제가 본 그 완벽한 방어체계 덕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에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아버지의 일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의 기록이 어쩌면 그저 70년 전 한순간의 기록일 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최전방 부대를 방문하겠습니다. 김대령이 말했어요. 파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에는 최전방 부대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았거든요.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어린 병사들이라고 적혀 있었죠. 최전방 부대에 도착하자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첨단 감시 장비들이었습니다. 열영상 카메라, 레이더, 무인 정찰기. 아버지 시대의 쌍안경과 철조망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여기는 저희 부대의 작전 통제실입니다. 이곳의 지휘관인 최우진 소령이 우리를 안내했어요. 그는 30 중반으로 보였는데 영국 왕립 군사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부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전 통제실에서 만난 장병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살 남짓한 병사가 복잡한 AI 분석 시스템을 다루고 있었고 부사관들은 각종 첨단 장비를 능숙하게 조작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대 장병들의 평균 토익 점수가 900점입니다. 최 소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북한군의 통신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분석할 수 있어요. 물론 중국어와 러시아어 가능한 인원들도 있고요. 그렇게 저는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특수전 훈련을 하는 부대원들을 만났어요. 한 병사가 드론을 조종하며 목표물을 식별하고 다른 병사는 전술 태블릿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씨, 저희 부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겠습니까? 김대령이 제안했어요. 그때 식당에서 몇몇 장병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병사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휴학 중이라고 했고 다른 병사는 복무 중에도 사이버 보안 자격증을 따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지키는 이 최전방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화된 전장입니다. 한 중사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과거 아버지의 일기에서 본 불안하고 소극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임무와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저희는 충분히 강합니다. 어느 소위가 말했어요. 미군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녁이 되어 철책선 앞에 섰습니다. 70년 전 아버지께서 바라보셨던 이 풍경.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첨단 장비들이 이 철책선을 지키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곳을 지키는 장병들의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김대령이 물었어요. 오늘 우리 장병들은 어떠셨습니까?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놀랍네요. 이런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군대는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장병들의 자신감과 사명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맥켄지 장군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일기를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제가 본 것, 제가 느낀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오늘의 최전방 부대 방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장병들의 전문성과 자신감이었음. 이들은 단순한 병사가 아닌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임. 특히 주목할 만한 점. 1. 첨단 장비 운용 능력. 2. 높은 교육 수준과 언어 능력. 3. 확고한 사명감과 자신감. 4. 실전적인 훈련 체계. 결론. 한국군의 가장 큰 자산은 이러한 우수한 인적 자원임이 분명함.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셨던 한국군과 제가 본 한국군은 완전히 다른 군대였어요. 시간이 만들어낸 변화의 힘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갑작스러운 전화에 잠이 깼습니다. 김대령이었죠. 브래들리 씨, 지금 바로 출발하셔야 합니다. 김대령의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북한 특작조 침투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특수부대의 작전을 직접 보실 기회가 될 것 같네요. 30분 후 강원도로 향하는 군용 헬기에 올랐습니다. 헬기 안에서 상황 브리핑이 이어졌어요. 북한 특작조 5명이 동부전선을 통해 침투했고 그중 1명이 생포되어 진술한 바로는 강릉 인근의 뉴욕타임스 특파원을 납치하려 했다는 것이었죠. 특파원은 안전하게 보호 중입니다. 김대령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아직 4명의 특작조원이 도주 중이에요. 707 특수임무단이 현재 추적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작전 통제실에 도착하자 긴박한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산악지대의 연령상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드론들이 지역을 세밀하게 수색하고 있었죠. 표적 발견했습니다. 청풍계곡 북쪽 2km 지점. 갑자기 한 부대원의 보고가 들어왔어요. 연령상 카메라가 포착한 영상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4개의 붉은 점이 계곡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특수임무단 1팀, 투입 시작합니다. 헬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소음 제거 기술이 적용된 특수 헬기였다고 하더군요. 스크린을 통해 707 특수임무단의 작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한 번 표적 제압, 2번 표적 제압, 차분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단 15분 만에 모든 특작조원들이 생포되었어요. 사상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놀라우시죠? 김대령이 말했어요. 우리 특수부대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델타포스나 영국 SAS와도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하고 있어요. 특파원을 만났을 때 그는 오히려 흥분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제가 본 건 마치 영화 같은 구출 작전이었죠. 그들은 정말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작전 종료 후 저는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매우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훈련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한 부대원이 말하더군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달랐어요. 이들의 장비, 기술, 전술 수준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첨단 장비와 인간의 능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에는 한국군의 특수작전 실패 사례가 여러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테러 작전이었습니다. 새벽녘, 맥켄지 장군에게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 특작조 침투 상황 목격. 한국군 특수부대의 대응은 완벽했음. 주목할 만한 점. 1. 15분 만에 작전 완수. 2. 첨단 장비의 완벽한 활용. 3. 체계적인 지휘 통제 시스템. 4. 사상자 없는 깔끔한 작전 수행. 특별 메모. 한국군의 특수작전 능력은 우리 미군의 수준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음.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판단됨. 메모까지 작성하고 나니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긴박한 상황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목격한 건 분명한 현실이었죠. 한국군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영토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들은 정말 강해졌으니까요. 오늘은 좀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대령이 말했어요. 차는 강원도 양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의 일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장소였죠. 피해 능선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에요. 이곳이 백석산입니다. 험준한 산세를 바라보며 김대령이 설명했어요. 1951년 당시 한국군 제5사단과 미 제2사단이 합동으로 전투를 벌였던 곳이죠.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에서 읽었던 그 장소를 직접 보니 감회가 남달랐어요. 저기 위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겠죠? 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김대령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제 이 산은 첨단 감시 장비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한 명의 적군도 이 산을 넘어올 수 없죠. 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에서 우리는 제5사단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이성호 사단장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6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미국 육군대학원을 나온 전략가였습니다. 아, 브래들리 씨의 아버님이 이곳에서 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단장이 말했어요. 지금 우리 사단은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죠.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단 작전통제실은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았습니다. 3D 홀로그램으로 전장을 분석하고 AI가 실시간으로 적군의 동향을 예측하고 있었죠. 한 장교는 드론 수험을 조종하며 경계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고요. 7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죠? 이 사단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첨단 장비를 다루는 우리 장병들의 능력입니다. 점심은 사단 장병들과 함께 했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이곳은 더 이상 피해 능선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첨단 과학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승리의 능선이었던 거죠. 오후에는 아버지가 직접 전투를 치렀던 고지에 올랐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오르면서 아버지의 일기 내용이 떠올랐어요. 추운 겨울밤, 우리는 적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산에는 연령상 카메라와 레이더, 무인 감시 장비들이 그 어떤 위협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김대령이 망원경을 건네며 말했어요. 저 멀리 보이는 게 북한군 초소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죠. 정상에 도착해서 잠시 묵념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아버지의 전우들을 위해서도. 브래들리 씨, 이 사단장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버님과 많은 미군들이 흘린 피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해질녘, 산을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백석산을 바라보았어요. 70년이란 세월이 만들어낸 변화. 아버지께서는 이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아버지의 일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읽게 되더군요. 그건 단순한 패배와 좌절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그건 미래의 승리를 위한 씨앗이었던 거죠. 맥켄지 장군에게 보내는 보고서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산은 더 이상 피해 능선이 아니에요. 이곳은 한국군의 자부심과 능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현장 방문 결과 1. 과거 격전지의 완벽한 현대화 2. 첨단 감시체계 구축 3. 높은 수준의 작전 수행 능력 확인 4. 장병들의 확고한 사명감 특별 소견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취약 지역이 아님 오히려 한국군의 군사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로 변모함. 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펜타곤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 이 보고서가 한미동맹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군 전력평가 최종 보고서. 타이틀을 입력하면서 제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편견과 선입견을 완전히 깨부순 진실의 기록이었죠.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 없는 나라다. 화면을 계속 응시하며 글을 이어갔어요. 제가 본 한국은 생각보다 정말 대단한 나라였고 어쩌면 미국보다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막힘없이 보고서를 써내려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무언가에 이끌리듯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제 생각을 적어내려갔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아버지께서 좌절하고 실망하셨던 그 한국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70년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력을 갖춘 군대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께서 피 흘리며 지키고자 하셨던 이 나라는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멘트를 보고서에 적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군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군대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동맹군이 아닌 미군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니 가슴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내 확신을 가지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실이었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마무리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미국의 하늘이 왠지 달라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달라진 건 제 시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서 와요, 여보. 공항에 마중 나온 캐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많이 변하셨네요. 그래요? 제가 물었어요. 네,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마치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캐롤의 말이 맞았습니다. 15년 동안 제 어깨를 누르고 있던 편견이라는 무게가 사라졌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캐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첨단 군사시설들, 전문적인 장병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요. 마이클, 캐롤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아버님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날 아침,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맥켄지 장군과의 미팅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는 제가 보낸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네 보고서를 읽었네. 맥켄지 장군이 말했어요. 솔직히 놀랐어. 자네같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이런 보고서를 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 장군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더군요. 맥켄지 장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의회 청문회가 있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야. 자네가 증인으로 나서주었으면 하는데.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그들에게도 전해야겠죠. 청문회장에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도 이에 맞춰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증언이 끝난 후 한 의원이 다가왔어요. 브래들리 씨, 당신 아버님도 한국전 참전용사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아버지께서는 실망과 좌절을 안고 돌아오셨지만 그것은 결국 한국이 더 강해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어요. 제가 서울에서 적은 그 글 밑에 새로운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는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아버지와 전우들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결실을 맺었는지에 대해서요. 이제 우리는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서울에서 보았던 그 노을이 떠올랐어요. 같은 하늘 아래에 우리는 이제 진정한 동반자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 책상 한켠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가 놓여 있었어요. 한미 연합사이버전 대응 체계 구축 방안.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승낙할 생각입니다. 이제 저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겠죠.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걸요. 아버지, 이제 저는 떠나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요. 저는 가만히 앉아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국이 제게 선물해준 소중한 경험들을 말이죠. 때로는 우리의 선입견이 진실을 가리는 장막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이라는 장막 뒤에서 70년 동안이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첫째로, 시간의 힘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냈어요. 아버지 세대의 좌절과 아픔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했죠. 둘째로, 편견의 덫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기록이나 남의 경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셋째로,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희생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 전우들이 흘린 피와 땀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오늘날 한국이 있기까지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던 거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기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은 여전히 제 책상 위에 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국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니까요. 우리는 때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게 가르쳐 주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편견이라는 짐을 내려놓은 채로 더 나은 한미동맹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설 거예요. 그리고 믿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제 모습을 자랑스러워하실 거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었던 제 사연을 들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복하세요.